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차분한 공기 속에 몸을 맡기고 인간관계라는 그 미묘하고도 피곤한 미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방 안의 미세한 공기 흐름만이 살갗을 스치는 이 고요한 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이 고요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느라 영혼이 탈탈 털린 채 누워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쓰다가는 어쩌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비위만 맞추다 정작 당신의 자아는 흔적도 없이 마모되어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슬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데는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딱 3번이면 충분하지요. 처음엔 당신의 따뜻한 웃음,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양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는 그 우유부단한 태도. 이 3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 반복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때부터 당신이 진심을 담아 베풀었던 친절은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죠. 혹시 집안에 공기가 고맙다고 매일 인사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신의 친절도 그렇게 공기처럼 투명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어딘가에 맡겨둔 물건을 찾아가듯 당연한 권리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실 인간 와이파이 같은 존재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누구나 공짜로 신호를 가져다 쓰죠. 하지만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짜증을 내며 더 좋은 연결 상태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가장 억울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진심이 상대에게는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순간이죠. 이런 일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보다 오히려 가족 관계에서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꼭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찾아와 손주를 좀 봐달라느니, 급전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느니 말을 꺼내죠. 그러다 정작 내가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서 기댈 곳이 필요할 때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바쁜 척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친구라고 다를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값을 계산하고 내가 세심하게 챙겨주면 그땐 세상 좋은 친구라며 웃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부탁할 일이 생겨 입을 떼면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미안하다는 흔해 빠진 핑계로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배려가 결국 내 가슴에 자괴감과
상처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셈이죠. 혹시 18세기 유럽의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을 하층민의 특징으로 여겨 일부러 무뚝뚝하게 응대하는 전문적인 불평가를 곁에 두기도 했다는 잡지식을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끔은 그런 까칠한 귀족의 태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많은 분이 아주 전형적이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속이 너무 상하고 억울하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라며 따지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볼까요? 말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외침을 그냥 피곤한 잔소리로 치부하고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왜 또 저래? 라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일쑤죠. 감정의 과잉 투입은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적으로 이타적 자극에 대한 인지적 습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친절에 뇌가 익숙해지면서 그 가치를 더 이상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구구절절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내보내는 행동의 신호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마치 구멍난 댐에 손가락을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죠.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은 스테이크 앞에 앉은 리트리버에게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고상하지만 헛된 노력입니다. 그 출발점은 거절할 때 절대로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을 향한 대부분의 무시는 바로 이 긴 설명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우리는 상대가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구구절절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그날은 미리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요.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좀 무리했더니 몸살이 나서 이런 설명들은 당신 입장에서는 상대를 향한 세심한 배려일지 모르지만 관계의 힘이라는 역학구조 속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거절은 단호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옛 격언처럼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당신은 그저 사정을 말했을 뿐이지만 상대는 그것을 승인을 받으려는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조용히 관계에 을이 됩니다.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격파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 병원은 다음에 가도 되지 않아?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네가 해줘야 내가 편하지. 이런 말들이 막무가내로 튀어나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긴 설명을 통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긴 설명이
정말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선거철의 정치인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신의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이 쌓일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무시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고도 은밀하게 당신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당신의 친절이 독이 되는 과정은 이처럼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에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호의가 결코 저렴한 세일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값진 것이어야 하고 당신의 양보는 능동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당신의 거절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마침표입니다. 자, 파트 1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당신의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만한 사람이라는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짧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마치 피고인이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듯 구구절절 자신의 상황을 입증하려 애쓰곤 하죠. 하지만 당신의 일상은 재판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롯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니까요.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맡기 힘들 것 같네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야말로 당신의 경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자기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지배 지향성에 따른 상호작용의 비대칭성이라는 학술적 원리를 들여다보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서열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이 허리가 아파서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그럼 앉아서 하면 되잖아 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당신의 거절을 무력화시킵니다. 거절이 협상의 테이블로 올라오는 순간 당신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죠. 혹시 고대 스파르타인들의 라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스파르타에 내가 너희 땅에 발을 들이면 모든 것을 초토하겠다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스파르타인들이 보낸 답장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만약 이 지독할 정도로 짧은 답변이 상대의 길을 꺾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거절도 군더더기가 없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스파르타 전사처럼 투구와 방패를 들고 이웃을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간 다음날 아파트 단지 단톡방에 이상한 사람 출몰이라는 공지가 뜰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생기는 그 묵직한 공백의 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차갑게 말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정은 예전처럼 온화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워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이 세운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 만큼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친절하지만 그 친절에는 명확한 국경선이 있습니다. 남을 돕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의 원칙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메시지 말이죠. 저는 이런 사람을 오래된 고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는 어떤 강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지만 밖으로 뻗은 가지는 유연해서 거친 바람에 툭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지죠. 당신의 내면도 그래야 합니다. 기준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러나 표현은 솜털처럼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대할 때 조심성을 갖게 됩니다. 설명이 생략된 그 고요한 단호함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되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해서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쓰는 단어이지 당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써야 할 수식어가 아닙니다.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짧고 명확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밀어붙여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당신이 설명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당신을 편하게 이용해 오던 사람들은 당황할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라며 당신을 떠보려 하겠죠. 이때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의 이 질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아니 사실은 말이야 하며 구구절절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예전의 그 만만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는 지금 당신의 진심을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눈치를 보는지 조금만 밀면 다시 예전처럼 순응할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테스트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입술을 닫는 자는 위기를 면한다는 동양의 오랜 지혜를 기억하세요. 거절의 순간에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은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하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인 당신이 안 되라고 대사를 쳤는데 왜 조연들에게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하나요? 가끔은 상대방이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게 내버려 두는 배짱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습니다.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당신이 거절의 이유를 너무 성실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은 아마 당신의 스케줄러를 대신 관리해 주려 들 겁니다. 병원 예약이 삼시라고? 그럼 내 부탁은 일시에 들어주고 가면 되겠네. 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그들에게 당신의 스케줄을 엿볼 기회를 주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스마트폰과 같아야 합니다.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보여주고 그 외의 영역은 철저히 당신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죠. 그것이 진정한 자아 존중의 시작이며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품격의 기초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입술에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고 오직 필요한 만큼만 열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말의 길이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말의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친절을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편의점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사람들은 편하다고 말하지만 결코 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오늘도 영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눈물겹게 인사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물건이 비어 있으면 왜 이건 재고가 없어요? 라며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화려하고 피곤한 편의점 간판을 조용히 내릴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조용한 물러섬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의 무례함에 대응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첫 번째는 꾹 참다가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울부짖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며 더 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인내를 무능함으로 해석하고 더 깊숙이 선을 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제3의 길을 택합니다.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예전에는 당연하게 제공하던 한두 가지 서비스를 조용히 중단하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소거 과정이라는 학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행동에 대해 주어지던 보상을 중단함으로써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원리죠. 당신의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보상을 끊어버림으로써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웃에 사는 젊은 직장인과 정을 나누던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출장 가면 화분에 물도 대신 주고 택배도 받아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젊은 이웃이 당연하다는 듯 미리 말도 없이 어르신 댁으로 택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아 거기 뒀어요? 라며 늦게 찾아가기 일쑤였죠. 이때 어르신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만 변화는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출장 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잘 다녀오세요 라고만 할 뿐 화분물 주기를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죠. 상대가 물어보면 그제야 아 저기 있네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훈계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그 과잉된 친절 서비스를 조용히 걷어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가방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고가 남아도 절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차라리 소각해 버린다는 잡지식을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희소성이 곧 가치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재고가 쌓여 있는 시장 바닥의 물건처럼 굴지 마세요. 가끔은 당신의 호의도 품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의 시간을 비로소 한정판처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사실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문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신호를 감지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늘 활짝 열려있던 문이 반쯤 닫힌 것을 보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다. 내가 선을 넘었나? 라는 자각이 비로소 그때 싹 트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의 이웃도 결국 일주일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말이죠. 만약 어르신이 화를 냈다면 상대는 나이 먹고 왜 저렇게 깐깐해?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품격을 유지했고 상대는 스스로의 무례함을 거울 보듯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농담 하나 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가끔 인공지능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길 안내 앱이 경로를 이탈했다고 해서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앱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하면 우리는 군말 없이 그 안내를 따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살아있는 당신의 친절 앞에서는 다들 그렇게 당당한 걸까요? 아마 당신이 경로 재탐색이라는 단호한 메시지 대신 미안한데 내 사정이 이래서 라며 애걸복걸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관계망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용자에게는 과감하게 접속 차단 신호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간과 정성을 거두는 것이 때로는 만마디 말보다 강하다. 이 얼마나 서늘하고도 명징한 통찰입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차가운 공기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이자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조용한 물러섬은 결코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에너지가 무한정 공급되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는 점을 행동으로 명시하는 것이죠. 상대가 반박할 명분조차 주지 않는 이 방식은 그 어떤 싸움보다 강력합니다. 상대가 왜 요즘은 안 해줘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요즘 제가 조금 바빠서요 라고 웃으며 넘기세요. 그 짧은 문장 너머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상대의 몫입니다. 가끔은 나 자신이 인간 무료 체험판이 된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은 다 열어줬는데 정작 정식 버전에 대한 존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 체험 기간을 종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구독하고 싶다면
상대도 그에 걸맞은 예의와 존중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자기 선언인 셈이지요. 자, 이제 당신의 등 뒤에 달린 그 무거운 24시간 영업 간판의 전원을 내려보세요. 어둠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파트 3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에선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유지할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기술을 넘어 그 기술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인 일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절의 기술이나 조용한 물러섬을 다 익혔다 해도 이 네 번째 원칙에서 무너진다면은 공들여 쌓은 탑은 순식간에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품격은 화려한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변함없이 이어지는 지루할 정도의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어제는 세상 천사처럼 다 퍼줄 듯 굴다가 오늘은 마치 얼음 동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는 사람 말이죠. 기분이 좋은 날엔 온 동네 잔치를 열 기세로 호의를 베풀지만 기분이 나쁜 날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카로운 가시를 곤두세우며 쏘아 붙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지금의 날씨가 맑음인지 흐림인지 끊임없이 눈치 보아야 하니까요. 사실 이런 상태를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서적 반응성의 가변적 발현에 따른 대인관계 불안정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심리학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핵심 요인을 조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이나 무능함보다 예측 불가능성에서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를 낼지 모를 때 우리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불안은 결코 존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경계일 뿐이죠. 상대가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이유가 당신의 품격 때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당신의 기분 때문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1950년대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비둘기를 이용해 간헐적 강화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것보다 언제 나올지 모르게 무작위로 줄 때 비둘기가 훨씬 더 미친 듯이 버튼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슬프게도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호의는 상대방을 이런 도박 중독자처럼 만듭니다. 오늘은 왠지 잘해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에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고 정작 진정한 애정은 메말라가게 하죠. 관계가 정이 아니라 요령으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런 모습은 특히나 뼈아픈 결과를 낳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죠. 기분이 좋을 때는 갑자기 5만 원, 10만 원을 턱 내놓으며 갖고 싶다는 장난감을 다 사줍니다. 하지만 몸이 좀 고되거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인 날에는 손주가 조금만 소란을 피워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시끄러워 저리 가, 용돈, 너는 맨날 돈 얘기만 하니 라고 말이죠.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난주엔 천사 같던 할머니가 왜 갑자기 마녀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만 공략해야 하는 슬롯머신이다라고요. 결국 당신이 원했던 따뜻한 유대감은 사라지고 기회를 엿보는 계산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반면 품격 있는 어른은 다릅니다. 기분이 하늘을 찌르든 바닥을 치든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늘 호수처럼 평온하고 일정합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줍니다. 기분이 좋다고 과하게 얹어주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약속된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화를 내는 대신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전합니다. 오늘은 할미가 기운이 좀 없구나.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게 놀자. 이렇게 기분이 아닌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어른을 사람들은 어려워하면서도 깊이 신뢰합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바위 같은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의 토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가 무드등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위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건 정구로서는 훌륭한 덕목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기분이 날뛰레할 때마다 제 자신을 거대한 냉장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밖이 아무리 폭염이든 한파든 내부 온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냉장고 말이죠. 물론 가끔 냉동실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온도계 숫자는 바꾸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감정의 일기예보에 맡기지 마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의 예의라는 영업시간은 일정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신이라 칭송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가볍게 흥분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돌을 닦는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치열한 인간관계의 전장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부동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을 선물합니다. 사람은 안정감 있는 존재 앞에서 결코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그 고요한 무게감이 상대방의 가벼운 무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부동심과 일관성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규칙 몇 가지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어떤 부탁을 받든 즉시 답하지 마세요. 최소한 10초는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문장을 입에 붙이세요. 둘째, 도와줄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미리 정해두세요. 시간, 돈, 노동력의 상한선을 당신의 마음속 장부에 명확히 적어두는 겁니다. 셋째, 당신이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라도 평소의 기준을 넘어서는 과한 약속이나 선물은 금지하십시오. 들뜬 마음으로 내뱉은 후회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최악의 컨디션인 날이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말투는 유지하십시오. 표정은 좀 굳을 수 있어도 날카로운 단어가 튀어나가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농담 하나 더 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집 강아지에게 배우는 점이 참 많습니다. 강아지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어 들어오든 상사에게 깨지고 들어오든 늘 똑같은 꼬리치기로 우리를 반겨주죠. 그 일관된 환대 때문에 우리가 강아지를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께 꼬리를 흔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짐승 같은 정직함과 일관성을 닮아보자는 것이죠. 인간의 변덕스러운 뇌보다 강아지의 한결같은 심장이 가끔은 더 높은 품격을 보여줄 때가 있으니까요.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절이 그날의 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그 사람의 견고한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 친절을 함부로 소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당신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잃게 될 거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는 그 찰나의 절제가 당신을 만만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품격은 결국 감정의 노예가 아닌 기준의 주인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배운 4가지 원칙들을 모두 가슴에 새겼다 해도 이 마지막 조각이 없다면 당신의 품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손을 내밀면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지독한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타인의 부름에 5분 대기조처럼 즉각 응답할수록 당신의 존재 가치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누구나 쉽게 가져다 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비워둘수록 상대방은 그 빈자리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인간 비상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소엔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만 허겁지겁 찾는 그런 존재 말이죠.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원 낭비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한정된 에너지를 타인의 편의를 위해 무한정 개방해 두는 것은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호혜성 원칙의 인지적 비대칭성에 따른 자원 희소성 하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자주 보이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호의는 상대방의 뇌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18세기 영국에서는 파인애플이 너무나 귀해서 부유층들이 파티에서 과시하기 위해 파인애플을 먹지 않고 대연만 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이유는 그것이 매우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시간도 그래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빌려줄 수 있는 흔한 과일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만이 겨우 마주할 수 있는 귀한 파인애플처럼 당신의 존재감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파인애플 껍질처럼 까칠하게 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간 친구들이 당신을 보고 과일 가게 사장님이라고 놀릴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시간을 대기 시간이 아닌 예정된 일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자식에게만 두었던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주말 내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를 지켰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라고 하면 서운함에 가슴이 무너졌죠. 아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든 갈 수 있는, 하지만 돌봐드려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반면 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에 갈까요? 라고 물으면 어쩌나 이번 주는 내가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 수업도 있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미리 약속하고 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아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사는 어른이었고 아들은 그 시간을 존중하며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귀한 존재로 아버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안 해주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해주는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심지어 당신이 몸이 아파 단 한 번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은 걱정하기보다 왜 오늘은 설거지 안 했어요? 라며 불평을 늘어놓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요청하지 않은 공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받고 돕는 사람은 은인이 되지만 먼저 나서서 돕는 사람은 하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위아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가끔 인간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조용히 따르지만 당신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갑자기 왜 그래 변했네? 라며 따지려 들죠. 그건 당신이 그동안 경로 이탈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너무 착한 길 안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끔 GPS 수신 불가 지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바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사람은 비어 있는 것을 가볍게 보고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것을 무겁게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지인들에게 관심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의 밀도를 높여 자신의 무게감을 만들었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라는 격언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자아를 구축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은 당신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드릴게요. 당신의 달력에 당신만의 일정을 먼저 채우세요. 운동, 독서, 산책 혹은 그냥 집에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시간 되세요? 라고 물을 때 1초 만에 응이라고 답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3초간 뜸을 들이고 머릿속으로 당신의 일정을 확인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잠깐만요. 일정을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는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품격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가끔은 정말 아무 일이 없더라도 이번 주는 선약이 있어서 어렵겠네요 라고 거절해 보세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먼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상대가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당신이 내미는 손길은 천금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건네는 손길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간섭이나 당연한 서비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친절이 불안해서 나오면 반드시 헐값에 팔려나가고 친절이 당신의 확고한 기준에서 나오면 반드시 존중이라는 값진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귀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도움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도움을 헐값에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를 타인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여는 고아한 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품격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갤러리의 문을 조용히 닫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전시를 시작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가치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신 당신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과 수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겠죠. 누군가에게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웃어주었던 기억, 내 진심이 무시당해 가슴 저미던 밤들, 이제 그 기억들을 차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상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세운 이정표들이니까요. 이제 모든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실 시간입니다. 당신이 세운 그 단단한 기준들이 밤새 당신의 꿈결을 지켜줄 수호신이 되어줄 거예요. 당신은 내일 아침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귀한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호수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고요한 당신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맡기세요. 당신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의식의 끝자락이 부드러운 안개 속에 잠기듯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따뜻한 어둠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겁니다.